반갑습니다. 처음 뵙죠? 저도 여러분 처음 뵙습니다. 자, 오늘은 무슨 과목인지 알 것이고, 이게 제 이름입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1년간 민법을 강의해야 되어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래 이게 첫날이면 민법 전반에 대해서 공부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공인중개사 이런 거 옛날에는 오리엔테이션 이런 걸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워낙 사전 지식이 많으니까 그런 거 말 안 해도 잘 알죠? 네, 잘 압니다. 모르더라도 나한테 물어볼 건 아니고 민법은 굉장히 양이 많고 갈 길이 바쁩니다. 다 알다시피 시험은 10월달이라 하더라도 민법 1차 합격, 1차까지, 개론까지 포함해서 1차는 6월달까지 다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2차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민법은 6월달에 시험을 친다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단적으로 말하면 만일 8월달까지만 1차가 확실히 합격 점수에 도달할 수 있으면 9월달부터 2차 하더라도 합격은 합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가능 안 하는 게 아니고 가능합니다. 그런데 8월달까지 1차가 안 된다. 그럼 2차를 포기하고 9월달, 10월달 1차만 해야 되지 1차 합격 안 합니다. 그 한 달 해서 그게 올라갈 것 같으면 그동안 뭐 했네?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게 1차가 확실히 돼야 됩니다. 시험은 알 수가 없어요.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 쉽게 나올 수도 있는 거지. 그게 꼭 맞춰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흔들림 없이 합격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위해서는 1차는 조금 일찍 해야 됩니다. 제가 말을 하지 않더라도 한동안 일주일간 이렇게 선생님들 쭉 강의하는 거 들어보면 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수업 들어가도록 합니다. 오늘 첫째 시간 놀겠지 했던 것 안 됩니다. 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도 여러분한테 열심히 강의할 수 있지만 여러분도 제가 여러분한테 원하는 게 하나 있어요. 공부를 하는데 이게 잘 생각해 보시죠. 우리 시험은 객관식 시험입니까? 주관식 시험입니까? 예, 객관식 시험입니다. 몇 점 합격하면 됩니까? 그렇죠. 60점이죠. 절대평가입니까? 상대평가입니까? 절대평가입니다. 이 말은 남이 몇 점 먹었던 관계없이 내가 몇 점 이상만 되면 된다고 60점 되면 됩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하고 경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옆에 사람 맞는데 내가 틀렸다.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객관식 시험이라는 말입니다. 시험이라는 말 속에는 항상 뭐가 되어야 하냐면 시간 제약이 있다 이 말입니다. 시간 안에 뭐라고 풀어야 됩니다. 이게 보기보다 굉장히 큰 장애입니다. 특히 나이가 조금 들어서 공부했을 때는 벌써 나이 들었으면 눈이 침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읽는 능력이 회독력이 떨어져요. 내 마음은 안 같은데 핸드폰 보면 벌써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초점이. 그럼 100번 동안 시험 문제를 풀 때 그게 문제 푸는데 아무래도 장애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더라도 40대만 넘어가면 회독 능력이 떨어집니다. 읽는 능력이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아무래도 떨어집니다. 10대 때는 이렇게 긴 문장을 때라도 대각선을 읽는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읽지 않습니까? 이렇게 읽다 보면 한 줄 빠지고 읽으면 다시 읽고 그렇게 된다니까. 이게 시간 제약이 굉장히 겁나는 겁니다. 이게 시간 제약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은 지금 60점 절대평가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만 합격하면 할 수 있냐면 쉽습니다. 40문제를 푸는데 하나 맞으면 다음에 하나 틀려도 돼요.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하나 맞았다? 그럼 또 틀려도 돼요. 하나 맞았다? 또 틀려도 됩니다. 얼마나 쉬운지 하나 맞으면 다음에 또 틀려도 돼. 그러다가 10번째 심심하니까 한 번 더 맞추면 몇 점 나온다고? 60점 나와요. 이거만 하면 60점 하는데 지금 10몇만 명이 쳐가지고 25%, 20%밖에 합격 안 한다는 거. 이것도 못해서 합격을 못하는 겁니다. 이 정도가 안 나온다니까. 하나 맞으면 뭐 하면 된다? 하나만 틀리면 돼. 얼마나 쉬워요. 그럼 이거 못한다는 거는 하나 맞고 2개 틀리고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1년 내내 했는데 왜 이 정도가 안 나오느냐? 이 정도가 나오면 된다니까. 근데 여러분 공부할 때 한 번도 이렇게 공부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항상 100점 만점을 공부를 하니까 이렇게 합격함에도 불구하고 책을 읽을 때 어떻게 한다고? 만점 받으려고 공부한다니까. 세 개 맞고 하나 틀리려고 한다니까. 세 개 맞고 하나 틀리려고 공부하니까 공부량이 많아지는 것이고, 공부량이 많아진다는 건 자체는 뭐라고? 잘 확실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항상 마음에 두어야 돼요. 하나 맞으면 다음에 하나 틀려도 무방합니다. 아무 관계 없어요. 이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럼 결국은 이 정도만 하면 여러분 책 몇 점만 정도만 하면 되겠느냐? 사실상 50점 정도만 하면 돼요. 반 정도만 맞추고 나머지는 다 1번을 찍더라도 네 문제로 올라가요. 네 문제면 몇 점입니까? 네 문제가 몇 점인지 알아야 됩니다. 10점입니다. 그럼 60점 되지 않습니까? 이 반만 확실히 해도 된다니까요. 이 공부를 할 때 항상 여러분 절대평가하고 60점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만일에 상대평가하고는 다른 게 그렇습니다.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 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나는 이 문제만 오면 잘 맞추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마다 이게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대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살아가는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이게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가 다르게 마련해요. 어떤 사람 물건 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거는 치상건 잘 되는데 저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잘 안 되는 것과 잘 되는 것이 있는데 만일 이게 상대평가 같으면 잘 되는 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안 되는 걸 뭐라고?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 성적을 올려줘야 되는데 절대평가는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안 되는 건 안 하는 겁니다. 이거. 안 되는 걸 왜 하려고 합니까? 안 되는 거 안 해도 된다니까. 내가 잘하는 것만 하더라도 몇 점 나온다고? 60점 나옵니다. 내가 잘하는 걸 잘해야 돼. 내가 문제를 풀는데 몰라서 틀렸다. 그건 아무 관계없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맞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틀렸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걸 안 틀려야 되지. 모르는 거 틀렸다. 아는 거 틀린 거는 관계없다고. 설마니 1년간 공부했는데 내가 모르는 게 50개 이상 50점 이상 나오겠습니까? 그거는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틀린 부분, 안 되는 부분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뭐가 되는지는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한두 달 되면 이렇게 내가 모르는 부분이 나타나요. 특히 이렇게 내가 1년 능력이 떨어진다든지 시간이 좀 부족하든지 기억력이 잘 안 된다. 이런 분들은 양을 많이 잡으면 될까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사법고시 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합격이라는 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그럽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인데 물이 다 넘쳐야만이 합격한다고 그럽니다. 그럼 밑빠진 독에 물을 부어서 넘치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으니까 합격하는 거죠. 밑이 빠졌지 않습니까? 빠지는 것보다 위로 뭐라고? 더 퍼부으면 된다니까. 한 번만 딱 넘치면 되니까. 그럼 밑으로 빠지는 것보다 너무 많이 넣으면 합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독을 큰 걸 해야 될까요? 작은 걸 해야 될까요? 작은 걸 해야 됩니다. 내가 특히 뭐라고? 나이가 좀 많으면 많을수록 독을 뭐라고? 적게 잡아야 돼요. 많이 잡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여기 구멍이 뭐라고? 커요. 이 구멍이 크기 때문에 들어온 거 하자마자 뭐라고? 나가버린다니까. 그걸 어떻게 넘치게 할 수 있냐고. 독을 크게 하면 안 돼요. 점점 작게 나가야 됩니다. 오히려 나는 50점만 확실히 한다. 이런 사람은 합격할 수 있어요. 나는 50점만 확실히 맞추겠다. 그럼 나머지는 찍어도 합격하는 겁니다. 이렇게 작게 가져야 돼요. 작게 가져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나중에 보면 담보책이라는 게 나옵니다. 물론 이제 암기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두 문자를 따서 가르쳐주는데 그래도 담보책임 내용이 12페이지 이상 갑니다. 엄청나게 양이 많아요. 근데 나오기는 딱 한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하다가 1월달, 3월달 정도 되달라고 하는 담보책임 너무 외우는 게 많고 나는 복잡해서 모르겠다. 그럼 안 하면 돼요. 그거 안 하면 됩니다. 그럼 뭐 하려고 담보책임 하려고 그럽니까? 안 한다는 건 여러분 대충 읽어보고 안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문방구에 가서 면도날을 가지고 집에 오면서 뭐라고? 그 부분을 내 책에서 찢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니까 배짱 편하죠. 그럼 책이 줄어들었어요? 많이 늘었습니까? 그럼 읽을 때 더 많이 다른 걸 많이 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니까. 그걸 3분의 1 정도 버려도 돼요. 3분의 1 정도 버려도 된다니까. 그리고 나머지만 뭐라고? 달달달달달 하면 된다니까. 우리 시험은 거의 뭐라고? 기초적인 시험이 60점 정도 나오니까 그것만 달달 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항상 여러분 공부할 때 100점 만점으로 공부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힘들고 안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뭐라고? 포기해도 된다고. 너무 거기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항상 틀린데 저 사람 항상 맞춘다. 그거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내가 맞추는데 그 사람 또 틀린 것도 있다니까. 그거 별로 신경 썼고 내가 하는 것만 잘하면 됩니다. 그럼 결국은 시간 제약이 있다는 거. 지금 시간이 없는데 시간 제약이 있다는 게 지금 우리가 50분 줍니다. 1차만 같으면. 그럼 몇 분간의 시험 치느냐? 100분의 시험 칩니다. 근데 이거 한꺼번에 다 치고 옮겨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보통 보면 10분 남겨놓고 옮겼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몇 분에서 공부해야 되느냐? 민법에 45분, 개론에 45분에 풀어야 됩니다. 그럼 40문제를 45분에 푼다는 것은 한 문제당 1분 7초 내지 8초 만에 다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그게 보기보다 시간이 엄청 쭉 지나갑니다. 만일 시험이 좀 쉽게 나왔다 그러면 다행이지만 그게 시험이 쉽게 나올지 어렵게 나올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올해 쉽게 나오면 내년에 인원 조정하기 위해서 어렵게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나오든 뭐라고 다 1분 안에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일 민법과 개론 중에 개론이 좀 어렵다 그러면 개론에 5분을 더 줘야 돼요. 그럼 여기 민법 몇 분에 풀어야 된다고? 40분에 풀고 이게 50분을 줘야 돼요. 그럼 실제로 한 문제당 뭐라고? 1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긴 문장을 쭉 읽었다? 몰랐죠? 다시 올라가서 읽죠? 그럼 자기는 몰라. 1분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왜냐하면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럼 벌써 몇 번 지나갔다고? 3번 정도 지나갔습니다. 그럼 다른 시험은 벌써 몇 분에 풀어야 된다고? 30초 풀어야 돼요. 더군다나 마지막에 15분 남고 옮겨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15분 남겼을 때 옮겨 쓰라고 합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나는 몇 분을 더 풀어야 됩니까? 나는 10분 만에 옮겨 쓴다고 했으니까 5분 만에 그럼 몇 문제 남았다는 겁니까? 4문제 정도 남았습니다. 아직까지. 산술적으로 보면 남았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리고 5분 정도 남았는데 10분 5분 남았습니다. 옮겨 썼어야 하는데 4문제 남으면 풀릴 것 같습니까? 그때는 가슴이 뭐라고? 둥 떨어집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찍고 싶어요. 빨리 일단 옮기고 싶다니까. 그러면 이 4문제가 정상적으로 안 풀리는 겁니다. 이게 시험이라는 게 그래요. 묘하게. 그래서 시험을 10대 많이 치고있을 때는 괜찮은데 지금 시험치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여기서 공부하는 거 시험장에 가는 거하고 틀린다니까. 시험장에서 이렇게 시험 치는 거하고 여기서 떳하게 시험 치는 거하고 틀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시험에 떨어진 이유가 실력은 좋아요. 그런데 뭐가 안 된다고? 시험에서 적용이 안 돼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봤던 문제인데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이 객관식 문제라는 게 1, 2, 3, 4, 5번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공부를 했는데 어렴풋이 했기 때문에 답이 2번 아니면 3번 같아. 분명히 둘 중에 하나 같아. 그 2번을 탁 째리는데 실제로 답이 3번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지금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대충 하는데 자기 하는 것만 확실히 한 겁니다. 딱 보니까 몰라. 그래서 2번 찍었어. 그럼 틀렸습니다. 둘 다 틀렸잖아. A, B 더 틀렸지만 실제로는 실력은 누가 좋은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훨씬 좋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세 개가 틀린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 그럼 이 사람을 높게 치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걸 높게 치는 거는 주관식이 그래요. 주관식은 쓴 만큼 답을 주니까. 그럼 여기는 지금 전혀 모르잖아. 그러나 결론은 뭐라고? 똑같아. 이놈이나 저놈이나 그냥 틀린 것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면 누가 공부를 잘한 것 같습니까? B가 훨씬 잘했죠. 아예 안 하는 게 낫잖아. 그동안 놀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더 잘 됐지. 차라리 모르고 틀린 게 더 낫지. 개인이 읽어보고 이건가 저건가 계속 읽어보고 틀리면 이게 오히려 다른 문제에 영향을 준다니까. 이게 별로 안 좋은 겁니다. 객관식이고 절대평가는 이래요. 확실히 하든지 안 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객관식 문제는 시간 제한이 있고 60점 평가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여러분 50점 정도 60점 맞출 때는 내가 아는 문제를 잘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아는 문제가 쉽게 나올 수도 있고 어렵게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하나를 알아도 왜 된다? 확실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냥 어렴풋이 하는 건 안 하는 것만 못해요. 여러분 기본 나중에 시험 쳐보면 가보면 다 보기는 본 거야. 설마 안 본 게 며칠 나오겠습니까? 듣기는 다 들었는데 딱 마지막에 기억이 안 나. 이게 무효라 그랬던가 유례겠던가. 이게 적용된다 그랬던가 안 된다. 그것만 생각이 안 난다니까. 앞에 거는 다 생각나는데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하다고? 마지막이 중요한데 마지막은 기억이 잘 안 나. 항상 그렇다고. 그래서 여러분도 기본서에 밑줄 쳐다 보면 꼭 이 중간에 밑줄 칩니다. 막 하다가 실제로 뒤에 무효다 이거는 뭐라고? 별로 신경 안 써요. 근데 나중에 그런 게 아니고 요 중간에 있는 거는 글씨 한두 장만 쓰고 뭘 밑줄 쳐야 된다고? 있다 없다 무효다 유효다 적용된다 안 된다 이걸 잘 봐야 된다니까.
이걸 계속해서 읽어 나가야 되지. 그 중간에 거는 다 들린다니까. 강의할 때 듣죠. 시험 칠 때 듣죠. 공부하면서 듣기 때문에 다 들어본 문제라니까. 그럼 뭘 기억해야 된다고? 마지막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뭐라고?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를 알아도 확실해야 된다. 하나를 알아 확실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반복을 해야 될까 안 될까요? 반복을 해야 되겠죠. 그럼 반복을 많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많이 하기 위해서는 양이 늘어야 된다, 줄여야 된다. 그렇죠. 양이 당연히 줄여야 되는 겁니다. 양이 늘어나가면 안 돼요. 따라서 여러분 보면 기본서 나중에 넣어보면 기본서에 밑줄 치고 막 글씨도 옮겨 쓰고 포스트 잇 붙이고 하는데 기본서는 잘해.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기본서에 있는 것만 하더라도 뭐라고? 80점, 100점이 나옵니다. 그런 거 전혀 신경 필요 없습니다. 계속 양을 줄여나가는 게 반복을 하시기가 좋습니다.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 제가 요구하는 거 이거 말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합격할 수 있는 거 다 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뭐만 잘 보면 된다? 오로지 기본서만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계속 기본서만 반복하면 됩니다. 하다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뭐라고? 찢어버리고 계속해서 양을 뭐라고?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양을 줄여서 5월달 정도 됐을 때는 오전에 딱 8시 정도에서 책을 딱 봤을 때 딱 한 2, 3시 정도면 기본서를 딱 다 봤을 때 그러면 80점 정도 나옵니다. 오전 3시, 오후 3시 내지 4시 돼서 기본서 한 권 다 읽을 정도 되면 80점 나온다니까. 그 정도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그 책이 많이 찢어졌든 안 찢어진 관계가 없어요. 절대 그 관계 없습니다. 많이 찢을 건 적게 찢어질 건 3시까지만 보면 돼요. 그럼 요걸 기본서를 합격하면 몇 번 정도를 보면 되느냐? 제가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거는 뭐라고? 5번 정도만 보면 됩니다. 아셨죠? 5번 보라가는 만만할 것 같죠? 3번도 안 읽고 합격합니다. 대부분 보면. 3번도 잘 안 읽는다니까. 5번 정도 합격합니다. 근데 나는 그냥 수성을 하고 싶다. 그럼 뭐라고? 한 17번 정도 읽으면 돼요. 그럼 수성합니다. 대부분 18번 정도에서 20번 읽으면 수성 합격합니다. 95점 이상은 나와요. 그럼 여러분 책을 18번 정도 읽으면 대충 대리 나오면 뭐 틀리면 어느 편에 나온다는 걸 기억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 정도로 있다니까. 그런데 객관식 문제가 틀릴 게 뭐가 있겠느냐고. 그러면 여러분 민법 보면 뭐 판례가 중요하다는 동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중요한 판례라든지 나중에 10월달 됐을 때 뭐 나오는지 판례 뭐 나오는지 다 찍어드립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거 없어요. 벗어난다 할지라도 한두 문제는 시험에 영향을 안 미친다. 그걸 찾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한다는 건 바보하는 짓입니다. 그냥 뭐만 하면 된다고? 요즘 기본서에 나올 판례는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으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원래 5월달 나온 판례가 나와 있었어요. 원래 시험에 하는 나왔었어요. 흔히 말할 때 뭐 변호사들이 성공 사례 받는 비용 받는 걸 반사회적 행위 아닌지 이거 나왔었습니다. 그게 원래 하나 나왔어요. 그거 하나 떼가지고 여러분이 집에 가서 2015년도에 새로운 판례 다 찾아볼 필요가 있어 없어요. 그건 쓰잘데없는 짓이라니까. 그리고 그런 중요한 판례는 다 여러분한테 제가 해드린다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여러분 뭐만 하면 된다고? 그렇죠. 기본서만 하면 됩니다. 그냥 그 기본서만 쭉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본서를 반복하는데 예습과 복습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좋은 거는 예습과 복습인데 여러분한테는 지금 예습은 안 맞아요. 1, 2월달 예습은 안 닿고 무조건 뭐 해야 된다? 복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습한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책을 읽으면 첫 번째 장부터 글씨가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해요. 법률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그럼 투입하는 양보다 얻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럼 당분간 뭐만 하면 된다고? 복습만 하면 됩니다. 이거는 복습만 해도 된다는 게 아니고 반드시 복습을 해줘야 돼요. 반드시 복습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강의 들으면 다 알 것 같아. 정말 이해 잘 될 것 같아. 그건 내가 잘하는 거 여러분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자기 거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에서 제가 없는 상태에서 읽어보셔야 돼요. 반드시 읽어봐야 됩니다. 이때 반드시 읽어본다는 것은 사람마다 틀려. 지금 공부를 할 시간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게 있는 사람도 있겠죠. 나는 집에 가서 1시간밖에 할 시간 없다. 1시간이라도 복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10분밖에 없다. 그럼 10분 만에 오늘 읽었던 타이틀이 있죠. 뭐뭐 했다는 소목차라도 한번 읽어본 사람과 안 읽어본 사람은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 6달 지나죠. 그 차이점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5월달 지나면 그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꾸준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뭘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거는 뭐라고? 기본서만 끊임없이 뭐한다?
복습하면 됩니다. 기본서를 늘어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양을 될 수 있으면 뭐라고? 줄여나가면서 기본서만 합니다. 그러면 100% 합격합니다. 그의 미음비부 어렵게 나왔던, 합비를 쉽게 나왔던 관계가 없이 흔들림 없는 60점입니다. 여러분 어렵게 나오면 틀리고 그러면 안 돼요. 어렵게 나오더라도 60점. 쉽게 나오면 뭐라고? 60점 넘게. 어렵게 나오더라도 흔들림 없는 몇 점이 나와야 된다고? 60점 나옵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한 문제 틀리고 다음 문제 틀려도 돼. 한 문제 맞았으면 다음 문제 틀려도 돼. 아무 관계 없어요. 그걸 10개나 쭉 해도 된다니까. 그래도 합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도 못하면서 공부하면서 100점을 맞으려고 공부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 차라리 흔들림 없는 50점을 맞추고 점점 공부하면서 늘어나가야 되지. 처음부터 80점을 목표로 공부하면 이게 잘 안 된다니까. 처음은 빠른 시간에 몇 점이라고? 50점. 그러고 나서 하면서 뭐라고? 늘어나가면 되죠. 충분히 늘어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뭐만 공부하면 된다고? 기본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은 하는데 잘 안 듣습니다. 잘 안 듣고 다양하게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별로 안 좋습니다. 사법고시 하는 절대평가도 지금 책 한 권밖에 안 읽습니다. 사법고시 하는 사람도. 그 머리 좋은 그 사람들도 한 권이 읽는데 여러분이 뭘 다른 거 할 수 있습니까? 그냥 학원에 나왔으면 학원만 믿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은 11월 달부터 공부하니까 몸만 안 아프면 합격합니다. 아, 설마하니 이게 11월 달, 12월 달 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책 한번 돌리고 1월 달 딱 처음 들어온 사람하고 들어보십시오.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도 한번 들은 용어들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은 뭐라고? 또 한 달, 두 달을 뭐라고? 똑같은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첫 과정 거치는 게 보기보다 힘듭니다. 이게 소위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안 아프게만 하면 됩니다. 안 아프면 특히 시험 치는 그 전날 시어머님이 돌아가셨다니 이러면 뭐라고? 그러면 그때는 할 수 없이 인력상 안 됩니다. 그런 일만 없으면 됩니다. 자, 148페이지 민법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 149페이지를 넘겨서 먼저 151페이지를 펴보십시오. 자, 우리가 민법, 그러니까 지금 법을 배우지 않습니까? 이 법이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공동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사회생활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공동생활을 하다 보면 당연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알력이 생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력 분쟁이 생깁니다. 분쟁은 될 수 있으면 안 생기는 게 좋고 생겼을 때는 이걸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살아갈 때 지켜야 될 준칙이 있습니다. 법칙이 있다, 준칙이 있다. 이걸 뭐라 하냐면 규범이라고도 합니다. 준칙 규범인데 이 규범 중에 대표적인 규범이 뭐가 있느냐? 도덕 규범이 있겠죠. 다른 말로 하면 종교 규범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관습도 있을 겁니다. 그 수많은 규범 중에 뭐가 있다? 법이 있는 겁니다. 그럼 법도 일종의 뭐라고? 규범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법칙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법으로 법 규범도 있을 것이고 다른 규범도 있는데 이럴 때 법으로서 맺어진 관계를 법률 관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법이 아닌 다른 규범으로 맺어진 관계를 흔히 말할 때 인간관계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우리는 맺어진 규범 관계가 인간관계와 법률관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둘은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요 인간관계는 뭐가 없느냐? 강제성이 없다는 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관계는 뭐가 있느냐? 강제성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다른 점입니다. 예컨대 친구하고 6시에 아침 일요일 날 등산을 가기 위해서 지하철 2호선 지하철 1번 출구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안 나타났습니다. 그럼 만나기로 했으면 약속은 지켜줘야 된다, 안 지켜줘야 된다? 안 지켰지 않습니까? 위반했죠. 그렇다고 국가를 상대로 강제로 이행해달라고 청구하던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 방금 그 6시에 만나는 관계는 무슨 관계다? 인간관계입니다. 이걸 이행하지 않는다고 강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갑과 할 사이에 아파트 매매계약했다. 뭔지 모르지만 매매계약은 법률행위라는 걸 알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봅니다. 갑과 할 사이에 아파트 매매계약했어요. 매매계약했을 때는 두 사람이 어떻게 약속했느냐? 이 어른 대금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고
갑은 대금 다 받으면 소유권 이전해 주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이게 약속은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법률 관계니까 지킵니다. 그러면 이 을은, 갑은 거꾸로 을에게 대금을 달라 할 권리가 있게 없게? 있죠. 그래서 대금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을은 소유권 이전해달라는 권리가 있게 없게? 있죠. 대금을 다 주면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꾸로 말하면 을은 대금을 취급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는 것이고, 갑은 대금 다 받으면 소유권 이전해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 의무를 어떻게 이행하기로 했느냐? 20일 날 중도금 주고 30일 날 잔금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등기서를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중도금은 주는데 알아? 매수인이 잔금을 주지 않습니다. 계속 잔금을 안 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한테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만일 매도인 겁니다. 계속 잔금을 안 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계약을 파기시키고, 이게 이제 다양하게 놉니다. 파기시키고, 앞에 분은 취소하고, 또 해지하고, 예, 이게 일반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중에서 맞는 용어는 하나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말할 때는 법률 용어를 알아 몰라? 모르니까 어떤 사람은 거시기 하면 된다고 그럽니다. 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뜻은 알 수는 있어 없어요. 거시기 하면 돼요. 맞아요. 확실히 거시기 하면 돼. 그 거시기가 뭔지는 모르지만 효과는 알아. 그냥 거시기에서 도로 받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 거시기입니다. 이래서 법률 행위는 뭐가 필요하냐?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법률 행위 해석이라는 게, 사람들은 법률 용어를 다양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맞질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법률 용어에 맞게 하는 것이 아니고 거시기하고 돈 돌려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면 소송을 붙을 때 너는 뭐라고 했냐? 거시기했다고 하면 법원에서는 뭐라고? 이걸 해석을 해줍니다. 아, 그때 계약을 해지했구나. 해지해서 이 사람이 돈을 돌려달라고 이야기했구나. 이렇게 뭐라고? 판단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내가 말할 때는 법률 용어를 구태히 말할 필요가 없어요. 꼭 여러분 물어봅니다. 그때 뭐라고 해요? 그냥 돈 돌려줬어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래도 그 법관은 뭐라고 해준다고? 그때 계약을 해지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했구나. 이거 다 해설을 해준다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일반인이 아니고 뭐라고? 법조인의 길을 들었잖아. 그럼 이제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때는 계약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말하는 게 계약을 해제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해제하고 매매대금이 3억이었는데 계약금 3천만 원 받아놨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계약을 해제하고 요 3천만 원을 뭐로 받아간다는 겁니까? 손해배상금으로 받아간다. 여러분이 거시기 한다는 이 말이죠. 계약을 뭐하고? 파기하고 3천만 원을 그냥 뭐라고? 챙기는 거.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해도 돼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 이 갑은 먼저 을이 갖고 있는 재산이 있으면, 토지가 있다든지 건물이 있다든지 자동차가 있다든지 통장이 있으면 이걸 빨리 뭐라고? 압류과 압류를 먼저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면 된다? 대금을 달라고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네가 나한테 뭘 주기로 했으니까, 대금을 주기로 했으니까 잔금 줄 의무가 있죠. 그 의무를 끝까지 이행하라고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스스로 이행하지 않죠. 이행해달라고 뭘 제기한다? 소를 제기합니다. 소를 제기한다는 건 누구한테 하소연하느냐? 국가에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럼 국가가 여러분한테 물어봅니다. 매매계약 한 적이 있느냐? 있습니다. 그럼 왜 잔금을 안 주냐? 잔금을 주라고 판결을 합니다. 근데 이 스스로 을이 잔금을 주지 않으니까 을이 갖고 있는 이 갑은 을에게 대금을 달라 할 권리가 있지, 다른 걸 달라 할 권리가 없으니까 을이 갖고 있는 요 모든 재산을 뭐로 바꾼다? 금전으로 바꿉니다. 그 강제로 금전으로 바꾸는 과정을 뭐라고? 경매라고 그래요. 그럼 경락대금은 누구 재산이지만, 을의 재산이지만 경락대금은 을에게 안 주고 법원이 딱 줍니다. 법원이 국가가 가진 겁니다. 그 돈을 가지고 잔금을 누구한테 준다고? 갑에게 딱 줍니다. 지금 이게 스스로 내가 이행하지 않는다고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이행해 준다고? 국가가 강제로 해줍니다. 이 두 사람 사이는 무슨 관계다고? 법률 관계는 뭐가 있다고? 강제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구태여 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끝까지 이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안 하면 국가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강제성이 있다는 건 국가가, 누가 강제한다는 겁니까? 결국 국가가 강제한다는 겁니다. 이게 법률관계와 인간관계입니다. 법률관계는 함부로 내가 안 하고 싶다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안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하지 않으면 국가가 강제로 이행해 주는 겁니다. 이게 법률관계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당연히 인간관계를 보지 않고 지금부터 우리는 무슨 관계를 본다고? 법률 관계를 보겠지, 설마. 그럼 인간관계도 중요하게 안 하게? 중요하죠. 약속 장소에 자꾸 늦게 나와봐요. 그 인간성 더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 친구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뭐가 더러워진다고? 인간성이 더러워지고 그 인간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중요하기는 해요. 그럼 우리는 이 강제성보론이고 법률 관계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신라 백제 고구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언제 국가가 성립하는지 국가 성립 시기가 나와 있잖아요. 중학교 때 배웁니다. 어떤 왕 때 국가가 성립한다 할 때 모든 왕은 똑같은 말이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냐? 법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럼 언제 국가 성립 시기로 볼까요? 율령 반포하는 왕을 국가 성립 시기로 봅니다. 율령이라는 결국 뭐랍니까? 법률. 법이 없으면 나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법이 없이 그냥 통치한다는 건 이건 나라가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떤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그 구성원들을 뭐라고? 분쟁을 해결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 게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 국가 성립 시기를 전부 다 율령 반포 시기를 국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신라 같으면 법홍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고조선은 나라로 볼까 안 볼까요? 고조선에 관한 기록이 고조선 자체는 나라나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중국 사람이 만든 한서지리지에 보면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는 뭐가 있다? 8조 법금이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8조에 관한 뭐가 있다고? 법조문이 있다고 나왔다니까. 그래서 강력하게 물어본다고? 나라로 봅니다. 8개 조문이 있건 말건 법조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거 뭐에 따라 통치한다고? 법에 따라 통치하니까 국가로 취급할 수가 있는 겁니다. 비록 기록은 그게 간접적인 기록밖에 없지만 그래도 8개 조문이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럼 간단합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도 뭐라고? 법조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국가로 취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강제성을 가진다. 법률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결국 여기에 가만히 보니까 무슨 관계입니까? 권리 의무 관계입니다. 우리가 남하고의 법률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결국은 권리 의무 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려운 게 권리가 뭐냐? 이게 이제 학설이 많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권리 법력설이라고 합니다. 권리는 법이 인정하면 뭐라고? 힘입니다. 법이 인정하는 힘이다. 그럼 법은 누가 강제한다고? 국가. 결국 국가가 강제성을 인정하는 힘이 뭐라고?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과 내가 법률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뭘 유지하는 거다? 권리 의무 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권리 의무 관계가 법률 관계입니다. 그럼 이 권리 의무는 국가와 개인 사이도 권리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여러분 조세의 원칙도 있고 국방의 원칙도 있고 형법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살인을 하지 말라. 이거는 국가가 개인에게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국가와 개인 사이의 권리 의무에 관한 것도 있을까 없을까요? 이 국가와 개인 사이의 권리 의무에 관한 모든 법을 무슨 법이라고 그러냐? 공법이라고 그래요. 알겠습니까? 이걸 공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법 중에 대표적인 게 형법, 헌법. 그래서 이 대학교에서 헌법이나 형법을 전공하는 학자를 공법학자라고 그래요. 이런 걸 공법학자라고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전공하는 학자를 공법학자라고 그러지 않고 대학교에서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전공하는 겁니다. 그 수많은 공법 중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있고 건축법도 있고 농지법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과목 중에 공법이라는 과목이 있죠. 그냥 법이 공법이라는 법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수많은 공법 중에 뭐라고? 요게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간다 이 뜻입니다. 이런 거는 우리 시험범위에 안 들어가는 거죠. 그걸 공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개인과 개인 사이도 권리 의무가 발생할 수 있게 없을까요?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 의무가 관한 모든 법을 뭐라 그러냐? 이걸 사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 의무에 관한 법입니다. 요 사법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그렇습니다. 민법이 있어요. 다음에 상법이 있습니다. 이 민상법이 대표적인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 의무에 관한 법입니다. 그러면 민법은 어디에 속한다? 사법에 속한다 이 뜻입니다. 민법은 사법에 속합니다. 자, 다음에 임대차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임대차라는 게 있는데 우리 민법에 임대차가 규정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민법에 규정된 이 임대차는 외국인이 임대차든 법인이 임대차든 동산을 임대차든 부동산을 임대차든 토지를 임대차든 주거용 건물을 임대차든
모든 임대차에 다 적용됩니다. 이렇게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물건, 특정한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되는 법을 무슨 법이라고 그러냐? 이걸 일반법이라고 그래요. 되겠습니까? 적용에 제한이 없는 게 뭐라고? 일반법입니다. 그러니 이거 일반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민법에 있는 것은 민법은 무슨 법이다? 일반법입니다.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네, 상법이라고도 들어봤죠? 밑에. 그럼 이 상법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될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상행위를 하거나 상인에게만 적용되지 농민에게는 적용이 안 돼요. 그럼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거. 이렇게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사람, 특별한 물건, 특별한 시간에만 적용되는 법을 무슨 법? 특별법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민법은 뭐에 해당된다고? 일반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민법에 임대차가 있다 그랬죠. 근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이것도 임대차는 똑같잖아요. 그럼 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임대차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 주거용 건물에만 적용되는 임대차입니다. 그럼 상가에 임대차 들어가면 이 법 적용되게 안 되게? 안 돼요. 그럼 이 법은 무슨 법이게? 특별법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주택임대차에서 임대차라는 것은 월세를 말합니다. 월세를 지급해야 되는데 몇 기 연차면 해지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2기 연차면 2달 밀리면 이 말입니다. 해지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살펴보면 2기 연차면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을까 없을까요? 법조문에. 어디서 공부하고 왔는지는 아는 모이네. 법조문 아님이 들이져봐도 없어요. 2기 연차면 해지할 수 있다는 조문이 없다니까. 그래도 왜 2기 연차면 해지할 수 있다 그럴까요? 여러분,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다 같은 임대차인데 주택임대차는 일반 임대차와 다르게 하려고 특별히 만들었잖아. 내용이 똑같으면 규정을 한다 안 한다? 아니, 내용이 똑같으면 뭐 하려고 특별법을 만듭니까? 내용이 다른 것만 특별법에 옮긴다니까. 따라서 같은 내용은 규정을 따로 안 합니다.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이 없으면 무슨 법을 적용받는다? 민법임대차. 상법에도 규정이 없으면 무슨 법 적용받는다? 그럼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법이 사법인데 이 사법에 관해서 규정을 찾다가 없다면 마지막엔 다 어디 내려온다고? 그래서 모든 사법의 기본법이 뭐라고? 민법입니다. 이 민법에 있는 모든 규정을 뭐라고? 다 밑에 그리고 위에 특별법 올립니다. 같은 내용은 적용되게 안 되게? 안 적습니다. 그래서 상법에도 상행위를 하더라도 민법 적용되게 안 되게? 적용됩니다. 왜냐? 규정이 없으면 무슨 법 한다고? 민법 합니다. 그게 민법이 일반법입니다. 그래서 그럼 결국은 민법은 어디에 속하면서? 사법에 속하면서 무슨 법이다? 일반법입니다.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에 관한 가장 기초가 되는 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지금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고 그걸 강의하는 게 뭐라고? 저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49페이지 보면 갑자기 보니까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나오죠. 거기 보면 민법은 뭐라고? 법의 일부다. 그리고 2번 민법은 무슨 법이다? 사법이다. 그리고 뒤로 넘겨보면 민법은 일반법이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법 15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게 되면 밑에서 두 번째를 보면 민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 예컨대 말하고 차임 2기 이상 연차면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 여기에 대해서만 뭐라고?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즉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뭐가 적용된다고? 일반법에 적용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2기 연차할 수 있다는 말이 맞습니다. 근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또 특별법이 3기 연차면 해지할 수 있다고 따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상가는 이제 몇 개다? 3기다. 왜냐? 민법과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민법과 다르게 특별법이 특별히 규정된 게 누구하고 우리하고 관계 있는 게 뭐냐?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고 있습니다. 이 법이 있고 다음에 상가 건물에 들어가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고 있어요. 다음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아파트 들어가면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어요. 다음에 우리가 흔히 명의신탁 부동산 실명법이라는 말 들어봤죠? 그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이걸 흔히 명의신탁에 관한 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실명법이 있습니다. 지금 민법이 지금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민법만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민법 플러스 말하고 민사특별법도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데 그 민사특별법 중에서 요 5가지가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민법과 민사특별법 이게 들어가는데 요 주택임대차에서 요 5개에서 몇 문제가 나오느냐? 6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문제 중에서 몇 문제는 그렇습니다. 34문제가 민법에서 나옵니다. 이거는 한 7, 8년 계속되니까 이제 확실히 확정됐다 보면 됩니다. 6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각 과목, 각 법률당 몇 개씩 나오게? 한 개씩 나오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올해는 부동산 실명법에서 2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내년에는 주택임대차에서 2문제 나올 확률이 사실상 많습니다. 요거 2문제 나오든지 이 2문제 나오든지 그렇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다 한 문제씩 나옵니다. 그럼 요걸 알기 위해서 일단은 뭘 봐야 되는 겁니까? 일반법을 알아야 되지. 안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이거 공부한다는 거 말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11월 달, 12월 달 혹은 1월 달, 1월 달 때는 뭐만 먼저 공부한다고? 민법을 먼저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자면 요건 등기 같은 건 이건 등기법을 좀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민법 플러스 민사특별법 우리 시험봅니다. 그는 법이 뭐라고 무슨 관계라고? 권리의무 관계에 관한 겁니다. 결국 법을 판단하는 것은 권리의무 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시험 범위에 관한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사회생활하는 것 중에 우리는 이제 법률 관계를 보는데 법률 관계를 본다는 것은 권리의무 관계를 했죠. 그러면 법률 관계, 즉 사회생활은 끊임없이 변동하기 때문에 법률 관계도 끊임없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합니다. 그럼 권리의무 관계가 변한다는 건 뭐가 변한다는 겁니까? 권리 의무가 변한다는 겁니다. 이 권리 의무가 변한다. 변한다는 것을 권리 의무의 변동이라고 말을 합니다. 변하는 걸 권리 의무 변동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권리 뒤에는 뭐가 따르는 게 원칙입니까? 의무가 따르는 게 원칙인데 여러분은 생활을 할 때 권리 위주로 생활합니까? 의무 위주로 생활합니까? 그 참 대부분이 이렇게 국가 정신이 투철하는 이런 분들은 대부분이 뭐하고 의무를 위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그게 정말 좋은 전통이고 그러죠. 근데 요즘 형님이 봤어도 요즘 애들은 권리 위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 권리 위주로 생각합니다. 특히 정말 계속 내려갈수록 뭐라고? 권리 위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권리 뒤에 따른 의무는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권리 의무 관계지만 사람들이 다 뭘 위주로 생활한다고? 권리 위주로 생활하니까 권리 의무 관계지만 이걸 권리 입장에서 보면 그냥 뭐라 보면 된다고? 권리 관계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법률 관계를 유지하고 그 법률 관계가 끊임없이 변한다는 건 뭐가 변한다는 겁니까? 권리가 변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권리 변동이라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 우리 법 체계도 권리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법률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권리를 뭐라고? 변동시키는 겁니다. 그 권리를 변동시킨다는 게 뭘 말하느냐? 권리 변동입니다. 그 권리가 변동한다는 걸 다시 나눠보면 권리가 발생하고 권리가 태어나고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뭐라고? 죽는 거죠. 이게 권리의 일생 아닙니까? 권리가 발생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관계, 그걸 우리가 뭐라 하느냐? 권리 변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권리가 발생한다는 것은 권리 주체 입장에서이고, 권리 객체 입장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고, 권리 주체 입장에서는 권리를 뭐 하느냐? 취득하는 겁니다. 그러고 변경하고 권리가 상실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를 하면 우리는 법률 관계를 유지했다 그래요. 이걸 조금 더 상세히 볼 것 같으면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딱 2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걸 흔히 말할 때 절대적 발생 그러고 상대적 발생 그렇게 말해요.
절대적 발생, 상대적 발생. 요걸 다른 말로 하면 권리 주체 입장에서는 원시 취득, 요걸 선계 취득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공동생활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의식주입니다. 의식주 중입니다. 여기서 제일 물론 다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합니까? 그러죠. 이거는 생존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게 뭐라고?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되면 이제 어디로 쪽으로 간다고? 의쪽으로 가죠. 그것도 되면 또 뭐라고? 중으로 가는데 여러분, 이 두 개를 탁, 마음을 탁 놓아버리면 많이 행복하다고 그럽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옷이 아무리 많고, 가방이 아무리 많더라도 딱 나가려면 모자라, 안 모자라? 없어. 가방을 500개 두더라도 뭐라고? 막상 나가려고 하면 없어. 신발도 뭐라고? 나가려면 없어. 우리 집 신발장에 여자 신발밖에 없어요. 그래도 늘 아빠 신발이 어쩌고 저쩌고 그럽니다. 나는 두컬리밖에 없어. 그래도 나는 편해. 아무 신발에 대한 욕심이 없다니까. 근데 그 애는 늘 뭐라고? 신발이 부족합니다. 신발도 내보다 훨씬 비싸. 그럼에도 불구하고 색깔이 어떻다는 데로 뭐라고? 한 번도 헤어져서 안 신는 법을 못 봤어. 그냥 버립디다. 그냥 버립디다. 응? 나는 뒤쪽이 따라서 못 쓰는데. 참 미안합니다. 주거용 건물, 물론 그거 노릇이죠. 남자한테 여러분, 이 주거용 건물이 뭐가 필요합니까? 응? 아침 번개처럼 뭐라고? 밥 먹고 튀어나오죠. 저녁에 이틀에 한 번씩 술 먹고 들어가면 그 집이 내 집인지 모르잖아. 한 2시간 있다가 자야. 그러면 잘 때 이게 넓은 집인지 좁은 집인지 모른다니까. 별로 뭐라고? 상관없습니다. 크게 불편 없다니까, 이거. 나중에 나이가 들면 뭐라고? 방 넓으면 뭐라고? 귀찮습니다. 실제로 귀찮아요. 농가주택 만들어서 시골로 내려가는 사람, 첼치면 농가니까 방을 뭐라고? 2개 정도 하고 위에 뭐라고? 2층도 짓고 합니다. 나중에 전부 다 옮깁니다. 뭐로 짓는다고? 방? 하나 합니다. 그리고 거실이 있으면 아무리 손님 오더라도 거실에 자면 돼. 그리고 특별히 손님이 늘 오는 거 아니잖아. 그 몇 년에 한 번씩 오는, 1년에 한 번씩 오는 사람을 위해서 방 만들 필요 없다니까. 그거 다 써서 할 데 없습니다. 그냥 뭐라고? 방 하나가 있으면 그것도 서로 청소하라고 뭐라고? 미룬다니까. 나이가 들으면 그렇게 바뀌는 거. 그러니까 행복한 거죠. 집에 가면 별로 욕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먹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 뭐부터 생각한다고? 먹는 거나. 놀러 갈 때 꼭 잘 먹어야 됩니까? 또 그러면 우리 집의 사람처럼 식후 뭐 건강상, 어디서 건강상을 데려와가지고 뭐라고? 이건 먹는데 뭐라고? 1시간 반을 쫓아가서 밥 먹고 온다니까. 왜 그러냐 하니, 뭐, 그럼 그렇게 그게 좋으냐고. 그냥 놀러 갔을 때 김밥 먹으면 누가 때립니까? 근데 이거 먹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 여행 가자 그러면 뭐부터 찾냐면, 맛집부터 찾아. 이거 둘러 가야 된다니. 여기 간 건 10분만 가고 어디 가야 된다고? 늦기 전에 밥 먹으러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배가 부르면서도 거기 간다니까. 희한하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야간 신청 중에 그래요. 그럼 주거용 건물이 필요하다. 하여튼 이거 욕망을 줄일 수 있어야 돼요. 너무 이게 욕망이 크니까 이게 지금 전 지구를 몸살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의식주 때문에. 그러면 갑이 지금 주거용 건물이 필요합니다. 이게 주택이라 그래요. 근데 주거용 건물이 필요하다. 이거는 실제로 경제학 집성이고 우리는 주거용 건물이 있으면 그 주거용 건물을 사용 수익할 뭐가 있어야 된다? 권리가 있어야 돼. 그 권리 중에 제일 큰 게 뭐냐? 소유권입니다. 여러분 뭔지 모르겠지만 소유권인 권리라는 거 알겠죠? 그럼 이 소유권이 어떻게 하면 발생할 수 있느냐? 제일 좋은 거는 건물을 신축하면 돼요. 되겠습니까? 건물을 딱 신축해서 건물이 완성이 되면 보존 등기를 딱 합니다. 대부분 보면. 그렇게 하죠. 이렇게 했을 때 건물이 딱 완성이 되면 우리는 어머나 갑에게 소유권이 하나 발생됐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갑에게 소유권이 하나 발생됐잖아요. 누구로부터 받아온 겁니까? 최초로 취득합니까? 처음 이렇게 누구의 권리를 승계받는 게 아니고 처음
발생하는 것. 이걸 무슨 발생? 절대적 발생이라고 그래요. 되겠습니까? 이 지구상의 권리가 처음으로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걸 절대적 발생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갑에게 소유권이 하나 발생됐네 이렇게 말하지만 갑의 입장에서는 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뭐한다? 취득하는 거죠. 주관적 입장에서는. 그럼 이런 취득을 무슨 취득? 원시취득이라고 합니다. 남의 권리에 기초함이 없이 최초로 취득하는 걸 원시취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갑에게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고 이걸 객관적이라고 합니다. 주관적 입장에서는 권리를 취득하는 겁니다. 주관적이란 당사자 입장에서 얘기 말합니다. 객관적이란 일반인이 봤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권리를 발생시킬 수 있죠. 자, 어른 지금 어부입니다. 어부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근데 고기는 잘 잡지만 건물을 신축할 능력은 없어요. 여러분 건축 자재가 있다고 다 건물 신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 그럼 이 사람은 동물에서 자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갑이 신축한 건물을 뭐 하면 된다? 매수하면 돼요. 내가 잡았던 고기를 매각해서 대금을 바꾸고 그걸 건물을 매수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전 등기를 딱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을에게도 뭐가 하나 발생한다? 소유권이 발생합니다. 을에게 소유권이 하나 발생됐네. 이런 발생을 상대적 발생 그럽니다. 이것은 을에게 소유권이 발생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상 갑이 갖고 있는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됨으로써 발생된 것처럼 보일 뿐이지 소유권이 여전히 하나인 겁니다. 이 권리가 을에게 이전됨으로써 상대적으로 발생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발생을 상대적 발생. 그렇지만 을의 입장에서는 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이런 취득이 무슨 취득? 승계취득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권리를 승계받아 취득하는 걸 승계취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권리를 취득하는 방법은 이 둘밖에 없어요. 원시취득하든지 승계취득하든지 그렇습니다. 그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무슨 취득이 많을까요? 그렇죠. 작업자족하던 시기는 원시취득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시취득이 많았었던 겁니다. 그래서 원신이 취득한다? 원시취득이에요. 여기는 전주라는 개념이 있을까 없을까요? 전주라는 종전 권리의 주체의 말입니다. 있게 없게? 없죠. 지가 최초로 취득한 데 없지 않습니까? 여기는 뭐가 있게? 전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전주의 권리를 하자를 승계받냐 안 받냐 이때 나오는 겁니다. 원시취득, 승계취득의 차이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원시취득은 승계취득은 다시 나눠보기도 하는데 그럼 여기서 하나 봅니다. 여러분한테 지금부터 물어봅니다. 요 갑은 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데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건물이 완성됐을 때일까요? 보존 등기했을 때일까요? 네, 보존 등기했을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원래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전혀 미법을 공부 안 한 사람입니다.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는 건물이 완성됐을 때입니다. 이걸 나중에 물권법에서 187조한 물권 변동이다.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원래도 186조냐 7조냐 시험에 나왔습니다. 항상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다 배웁니다. 그럼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는 매매했을 때일까요? 이전 등기했을 때일까요? 그렇습니다. 이때는 이전 등기할 때입니다. 요거는 186조라고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이게 언제 취득하느냐, 시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권리를 취득한다. 요것도 다시 취득도 여러분, 승계취득도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로 나눕니다.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로 나누는데 이것도 다시 또 나누기도 해요. 그 이전적 승계의 대표적인 게 뭐냐? 매매입니다. 상속 같은 건데 만일 매매를 하게 되면 이 갑이 갖고 있던 소유권은 을에게 이전되죠. 그러면 갑의 소유권은 어떻게 된다? 소멸됩니다. 이렇게 전주가 가지고 있는 권리 전부를 승계받는 것을 이전적 승계라고 해요. 그럼 종전 권리의 주체의 권리는 소멸되는 겁니다. 돼지꼬리가 돼서 날아가는 게 이전적 승계예요. 그런데 이 을은 지금 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사람은 이 건물을 뭐하고 싶다? 사용 수익하기 위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물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가 꼭 소유권밖에 없느냐? 아닙니다. 전세권자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없게. 아파트 전세 들어가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이 을은 갑에게 소유권을 이전받는 게 아니고
전세권 설정 계약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래서 전세권 취득했습니다. 그럼 을에게도 전세권이라는 권리가 생겼죠. 하늘로부터 뚝 떨어졌습니까? 갑으로부터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승계 취득은 맞잖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갑의 소유권이 사라집니까? 아니죠. 요 소유권이라는 권능은 여러분 권리가 있으면 그 권리에 따라 내가 여러 가지 권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권리가 갖고 있는 능력을 권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소유권이라는 권능은 어떤 것이냐? 그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은 지금 만일 볼펜에 소유권이 있으면 그 볼펜을 내가 사용, 수익합니다. 그 사람에게 그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이걸 뭐 할 수 있냐? 처분할 수도 있어요. 내 볼펜 내가 파는데 다른 사람 뭐라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 이 두 가지 권한을 다 갖고 있는 게 소유권입니다. 권리 중에서 이 두 개 다 갖고 있는 것은 소유권밖에 없어요. 소유권이 그래서 가장 강력한 권한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용 수익하다가 실정이 나면 다른 물건과 교환할 수 있어요. 다른 물건으로 교환 가치를 옮겨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옮겨 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세권 설정을 하면 전주가 갖고 있는 권리 전부를 승계받는 게 아니고 뭐만 승계받는다? 그렇죠. 전주가 갖고 있는 권리 일부를 이전받는 걸 설정적 승계라고 그래요. 되겠습니까? 이렇게 전세권을 설정한다든지 그럼 전세권 설정하면 그 기간 동안에 누가 사용 수익한다고? 전세권자가 사용 수익하고 소유자는 뭐는 못한다? 사용 수익은 못해. 그러나 처분은 누가 한다고? 주인이 처분할 수 있지. 전세권자가 처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만일 저당권을 설정했다. 저당권을 설정했다. 설정적 승계입니다. 그러면 사용 수익권은 가져온다 안 가져온다? 내 아파트에 돈을 빌리기 위해서 은행에 저당권 설정했다 해서 은행이 사용 수익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사용 수익권은 소유자에게 그대로 남겨주고 뭐만 준다고? 처분 가치만 줍니다. 따라서 돈을 안 갚아주면 소유자는 분명히 내는데 누가 경매 신청들 한다고? 은행에서. 지가 처분한다니까. 지가 처분해서 처분 대금은 지가 가져갑니다. 왜냐? 뭘 넘겨줬기 때문에? 처분 가치, 교환 가치를 넘겨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주가 가지고 있는 권리 일부를 승계받는 걸 설정적 승계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시 나눠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취득하고 변경도 뭐 주체의 변경, 작용의 변경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소멸도 뭐 상대적 소멸, 절대적 소멸이 있습니다. 절대적 소멸은 지구상에서 권리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 예컨대 그물이 화재로 소멸됐다. 소실됐다. 그럼 그 권리가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상대적 소멸은 이거는 말하기 나름입니다. 매매가 되면 갑의 입장에서는 소유권이 어떻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전적 승계를 종전 권리 주체 입장에서는 권리가 소멸됐다고 봅니다. 그런 소멸을 무슨 소멸? 상대적 소멸. 즉 자기 입장에서는 소멸된 것이지 실제로 권리가 소멸된 것은 아니다. 그런 걸 상대적 소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남하고 법률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이 중에 하나를 하면 나는 남과 법률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여기 하나에 딱 걸리면 그때부터는 국가가 관여합니다. 법률 관계를 유지합니다. 여러분도 이 학원과 법률 관계를 지금 유지하고 있게 안 하고 있게? 있어.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권리가 있어 없어요? 권리 있다는 건 벌써 법률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중에 하나가 법률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권리 변동, 법률 관계인데 우리는 이런 권리 변동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권리를 변동시킬 수 있느냐? 권리를 변동시키는 원인이 뭐냐? 이 문제가 생깁니다. 권리를 변동시키는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은 방금 공부했죠?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무슨 취득했다? 원시 취득했고, 매매함으로써 승계 취득했고, 전세권 설정함으로써 전세권 취득했고, 저당권 설정함으로써 저당권 취득했고, 상속함으로써 권리를 승계 취득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네, 맞아. 그 지금 했잖아요. 지금. 건물이 멸실됨으로써 절대적 소멸되는 것이고, 매매됨으로써 상대적 소멸이 되는 것이고, 지나가는 애를 때려버렸어. 그래서 코피가 쫙 나버렸어. 그럼 코피 난과 동시에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 에라 뒤에 권자 붙었잖아요. 권리가 생겼잖아. 왜 생겼다고? 이렇게 하는 걸 불법행위라고 그래요.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뭐가 발생한다? 권리가 발생하잖아. 내가 낚시하면서 잉어를 한 마리 잡았어. 잉어 소유권 취득했잖아, 내가. 권리를 취득했다니까. 왜 취득했냐? 왜 소유권 취득하게? 잉어를 잡은 사람은 잉어 소유권은 자기한테 있다고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이 강 당신 거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고기도 당신 게 아니지 않느냐? 나도 봤으니까 나한테 반토막 달라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내가 잡았으니까 내 거예요. 이렇게 말이죠. 그럼 옆에서 문다니까 강이 당신 거냐고 이렇게 물어본다니까. 그럼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줘야 됩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럴 때 우리 민법에 무주물 선점이 나와 있어요. 주인 없는 물건은 먼저 점유하는 자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딱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 원인은 무주물 선점입니다. 무주물 선점이라는 요건을 갖추기 때문에 권리를 취득합니다. 지나가다가 자전거를 발견했네. 이게 유실물입니다. 그럼 신고했습니다. 6개월간 한 사람이 안 나타나. 그럼 죽은 사람 겁니다. 그럼 죽은 사람이 뭘 취득했다? 소유권 취득했다. 왜 취득했게? 지가 원한 게 아니고 우리 민법에 유실물 습득이라는 규정이 나와 있어요. 그 규정 때문에 뭘 취득한다?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 세상에 권리를 취득할 때는 다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지금 매매, 교환, 정여, 임대차, 사용대차 쭉 나온 겁니다. 이런 원인에 의해서 뭘 취득한다? 권리를 취득, 변경, 소멸합니다. 방금 그 수없이 많이 권리를 변동시키는 이런 매매, 교환, 정여를 학자들은 뭐라고 부르느냐? 그걸 법률 요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걸 다 합해서 뭐라고 부른다고? 법률 요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물어보면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권리가 변동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 법률 요건을 갖추면 권리가 변동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결국은 법률 요건을 갖추면 그에 따라 권리 변동이라는 법률 효과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 법률 효과가 다름 아닌 권리 변동이고 권리 변동이라는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걸 권리 변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권리를 변동시킵니까? 예, 법률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법률 요건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때부터 매매, 교환, 임대차 쭉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을 말하면 법률 요건이 원인이고 거기에 따라서 권리 변동이라는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원인과 결과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방금 권리를 변동시키는 원인은 방금처럼 매매도 있고 교환도 있고 무주물 선점도 있고 목적물 멸실도 있고 여러 수십 가지 종류가 됩니다. 그 수십 가지 종류가 되는 걸 뭐라고 한다고?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데 이 법률 요건 학자들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수없이 많은 법률 요건을 다시 두 가지로 나눈다. 그걸 법률 행위인 것과 법률 행위 아닌 것 이렇게 나눕니다. 간단합니다. 법률 행위인 것과 법률 행위 아닌 것 나눕니다. 도대체 이걸 뭘 가지고 수없이 많은 걸 이 두 가지로 기준으로 나누느냐? 10분 쉬었다가 알게 드릴게요.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